안녕하십니까. 서남비 요양병원 신경과 김규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야 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 중에 첫 번째로서는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론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환자분의 질환에 맞추어 해당 요양병원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식사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병실 포함 환자분이 계시기에 모자람이 없는지, 비용이 보호자분들이 감당 가능한지, 간병사 관리, 의료진의 진료 전문성과 보호자와 소통, 계신 환자분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거나 대학병원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추천받은 요양병원에 연락해보고 찾아가서 직접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의료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양병원 고르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중증의 환자분들이라면 관련과 전문의, 경험 있는 의료진과 관련 처치를 병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약제,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적절히 사용하는지 등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양병원이 해당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안 가도 되는 외부 진료나 응급실 전원을 가야 하고, 이는 보호자분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응급실 전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요양병원 원내 처치가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의 댁에서 가까운 요양병원과 면회 가능 여부도 고려할 요소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다면 환자의 불안도 줄고 보호자의 걱정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꿀팁에서는 각 의료적 기능에 따라서 각각 질환별로 어떤 요양병이 좋을지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중환자 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환자 치료 영역은 폐혈증, 폐렴, 그리고 폐혈성 쇼크 등 이런 감염 질환들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들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한 진단의학적 검사들이 필요하고, 필요시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CT, MRI 등이 검사 장비를 드릴 수 없게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2010년 이전에 개원하여 상기 의료법이 생기기 전 들여놓은 극히 일부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영상 검사는 대부분 엑스레이로만 하게 됩니다. 일부 초음파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의학적 검사의 경우 병원 내부적으로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검사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의심 질환 및 의심 원인균에 맞추어 주사 항생제 등의 치료가 먼저 시행이 됩니다.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균을 알아보나 그 결과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먼저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상관이 없고요.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혈액 배양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적정한 항생제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 독감, 대상포진 등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항바이러스제 사용 및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암 환자나 고령 환자 경우에는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균 감염의 경우 면역 저하자가 아니면 잘 걸리지가 않지만 진단치 치료도 오래 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기율이 높습니다. 더 진행되어 폐혈성 쇼크,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성기 병원의 전원을 권유받으시나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혈성 쇼크의 경우 도파민 등의 승합제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심전도 모니터, 산소요법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의 경우 산소요법과 동시에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고유량 비강 캐뉼라 요법, 하이플로우 나살 캐뉼라라는 치료로 일부 치료가 가능합니다. 폐혈성 쇼크나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한 경우나 기존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말초혈관에서 정맥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렴 폐혈증 악화 시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요양병원 중환자 치료를 보실 때 감염 발생 시 충분한 균배양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상병리실과 임상병리사가 있는지, 수혈이 가능한지, 항바이러스제와 항진균제 등도 치료가 가능한지, 승합제, 인공호흡기, 고위량 비강 캐뉼라 요법 등이 치료 가능한지, 중환자실 또는 준중환실의 요무 또는 격리 환자를 위한 1인실이 있는지,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말초 삽입성 중심정맥관 PICC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이를 위한 초음파 등이 있는지, 중환자 치료를 위한 경험 있는 의사 및 간호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을 모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 내지는 내후년에 우리나라 총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고 흔한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 중 모든 환자분이 요양병원 가시는 건 아니고요. 요양병원 모시게 된 주된 사유는 첫 번째, 환시, 망상, 성격 변화, 폭력성 방랑 등 치매의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나 댁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식이 저하, 보행 악화, 배뇨 및 배변 조절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급격한 증상 악화나 폐렴, 폐혈증,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등이 발생하신 경우, 댁에서 모시기는 어려우나 요양원보다는 더 나은 치료를 원하신 경우에 통상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행동심기 증상, BPS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통증이 벽에다 똥을 바른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이신 경우에는 모시기가 힘들고 이전과 다른 모습에 보호자분이 당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치매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 하고 치매 약물과 항증성 약물 및 항우울성 약물이 투여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적정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 선생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불면과 동반하여 선망이나 소리지르, 침대에서 내려온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실 또는 개인 간병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 1인실 전시를 못한 경우 급하게 항정성 약물 용량을 올리거나 손을 묶어두는 등 환자분이 좋지 않은 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보호자와 주치 선생님 간의 소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최근 치매 안심병동이 있는 요양병원 및 공공병원 일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있다면은 주변에 있다고 하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요양병원의 치매 치료에 대해 고려하실 때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 선생님이 계신지, 충분한 종류의 치매 관련 약제가 있는지, 증상 악화 시 사용할 1인실 및 개인 간병이 가능한지, 환자의 손발 묶기 등을 하지 않는지, 치매 안심 병동이나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활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편마비, 사지마비, 실조증 등을 동반한 치매 제외 뇌질환, 파킨슨병 및 일부 파킨슨 증후군, 희귀신경계 질환 일부나 일대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으며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등을 보이는 척수 손상 환자, 어깨, 고관절, 무릎 관절 등의 큰 관절 골절이 최초 1에서 3개월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보험 적용하에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뇌질환 및 척수 손상 환자들도 뇌질환 발생 후 2년 이내를 급성기, 2년 이후를 만성기로 나누어 가능한 재활치료의 개수와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인지치료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보험 적용하게 되는 재활치료들이고, 통증치료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무료로 시행할 수가 있으며 초음파, 열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이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시행되는 재활치료들로 허리 통증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요양병원에서는 보행장애나 아니면은 림프 부종 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이 없는 경우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적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치료는 치매 포함 인지기능 장애 환자분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는 비급여입니다. 재활치료는 대부분 재활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처방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치료 도중 3개월 간격으로 치료 효과를 보면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병원별로 중점을 두는 질환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서남비 요양병원에서는 파킨슨병과 뇌졸중, 감염 격리 환자에 대해서 중점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볼 때 중점 봐야 할 사항으로서는 보호자분께서는 재활학과 전문 선생님이 당연히 계신지, 환자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환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치료사 선생님의 비율이 높으시면 좋겠죠. 치료실에 일상생활 기능 치료실, 연화치료, 연화재활치료, 인지치료, 언어재활치료 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감염 격리 환자에서는 감염 격리 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가능한지 또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기 질환 및 수술 후 회복 치료입니다. 만성기 질환은 어디까지 만성기 질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퇴행성 관절염, 근골격계 만성기 질환도 만성기 질환에 해당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폐해성 질환, 천식 등의 내과적 만성기 질환과 욕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환 및 노쇠에 의한 보행장애, 연화장애로 인한 비위관 및 경피적 위로관 유지, 폐질환으로 인한 산소 공급 및 기관 절개술 유지 또는 인공호흡기 유지 등이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인한 소변줄 또는 방광로 유지한 경우, 욕창이나 화상병변으로 인한 치료를 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 공급, 비위관 및 콧줄이라고 하죠. 소변줄의 주기적 교체, 가래 흡입, 욕창 등의 치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창의 치료는 충분한 영양 섭취 하에 수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 및 소독으로 호전시킬 수 있으며, 욕창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꾸준한 체위 변경 및 에어매트 착용, 충분한 영양 섭취 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이 적은 환자를 볼수록 충분한 간호 인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볼 때 욕창의 발생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 및 당뇨 등의 치료는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혈압, 당 수치, 당화 혈색소 등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욕창 치료 관련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의료진이 있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절제술 등을 시행을 하고 담당 간호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더 적합하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월 1회 이상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에 욕창 치료 경과를 사진과 함께 보시는 편이 보호자분도 안심되고 담당 의료진도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요양병원의 만성기 질환 치료에 대해 보실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 질식, 폐렴, 폐혈증 등에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피적 위루관이나 방광로 원내에서 교체가 가능한지, 경험이 있는 충분한 간호 인력 및 환자 1인당 더 많은 간병인 비율이 있는지, 단실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주기적인 진단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결과를 또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지, 욕창은 경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인 보호자, 의료진 면담이 되고 상태를 확인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남비 요양병원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환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비위관, 콧줄이 잘 삽입되지 않는 경우 삽입 횟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복적인 삽입 시에는 결국 구강, 식도, 위 등의 점막을 자극하여 궤양 및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창에 대해서는 전담 간호 인력이 있어서 그 간호 인력께서 충분하게 케어하는 데 충분히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수술 후 회복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큰 치료적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 소독 및 염증 발생 시 처치나 항생제 치료, 영양제 사용 등이 주가 되는 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석 치료입니다. 투석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과 선생님이면 누구나 투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신장내과 전문 선생님이 투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신장학회 투석 전문의 인증을 받으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 경험이 많으신 전문 간호 선생님의 존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감염 관리가 철저한 환경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른 병원이 좋습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투석 치료에 대해 보실 때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경우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대한신장학회 투석 전문의 인증이 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 경험이 많은 전문 간호사가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감염 관리가 철저한 환경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암 재활 치료 및 통합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암 치료나 암 재활 치료 하시는 요양병원 많지는 않으니 먼저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통합암 치료 자체는 병원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 주변 환경, 식사 등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적 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담당 의료진의 정력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시라면 더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통합암 치료를 하신 주치 선생님이라면 환자분의 컨디션 변화, 증상 악화, 장기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주치 선생님 상담 이전에 환자에게 많은 치료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암 재활을 위한 도수 치료 및 림프 부종 마사지 등의 가능 여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암성 통증 및 근골격계 통증의 감소, 면역력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암 재활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뇌변변, 척수변변, 골절 등에 대한 재활 치료 외에는 보험에서 암 재활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비급여로만 가능합니다. 통증 치료실을 갖추었는지, 재활 관련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암 재활 치료 및 림프 부종 마사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암성 통증 조절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행된 암 환자의 경우 암성 통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진통제나 통증 치료만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치료할 만한 마약성 진통제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마약성 약물 사용 시 신중히 꼭 필요한 약물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요양병원의 통합암 암재활 치료 보실 때 정리하자고 하면 종양내과 전문의님이 계시는지, 통합암 치료에 대한 경험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는지, 풍부한 재활치료 인력과 림프 부종 마사지, 만약에 유방 환자라고 한다면요, 가능한지, 통증치료가 있는지, 그리고 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의 충분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하지 않는 신중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 강요가 없고 페이백 등 불법적인 행태가 없는 병원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페이백 등 불법적인 행태를 하는 요양병원이 당연히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의료 처치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환자와 그리고 그 해당 병원 모두 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 완화 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일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식 호스피스 완화 병동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 병동의 의료적인 장점은 통증 치료를 열심히 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조절 등이 더 잘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호스피스 완화 병동이 아닌 요양병원에서의 치료의 장점은 염증, 부종, 복수천자, 흉수천자, 중심점액관 삽입, 산소요법 등의 의료처치가 더 많이 되고 필요시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등을 시행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지만 꼭 필요한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시면 대학병원에서 완화 항암제 치료도 같이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도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확보한 요양병원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호스피스 완화 병동만큼은 아닐지라도 수가적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면 요양병원에서 더 나은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호자 환자분께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보실 때 종양내과 전문의 또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 가능하다면은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대해 관련된 교육을 받은 또 의료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천자, 흉수천자, 중심점액관 사이슬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한지, 세 번째로 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에 충분한 구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종 순간을 많은 환자분들과 같이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인종 순간을 위한 1인실 또는 인종실이 따로 있는지가 또 확인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정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 수가가 정식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일단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
삼육병상 미만이라 할지라도 임종실 설치를 하면은 수가가 지급되도록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임종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병이 더욱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분들께서 마지막 순간에 임종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 마지막에 더 인간다운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임종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증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치료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요양병에서 눈여겨본 분 아니나 중요한 요인에 해당합니다.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통증만으로 증상 악화, 수면 단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성 통증은 위에 호스피스 완화 치료표에 언급하였으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암성 통증의 경우 진통제 사용보다는 바르는 파스, IC-10 등의 통증요법, 한의 선생님의 침치료 등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되지 않은 허리 통증 등을 위해 도수치료 등의 시도, 진통제 사용 등이 시도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되지 않으면 아픈 부위의 통증 유발점 주사를 시행해보고, 이걸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비수술적 요법을 통한 통증 저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급여이긴 하지만 태반주사, DNA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 디스토니아라고 하는데요. 또는 간대성 근경련증, 마이오클로너스 등의 증상으로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 보톡스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근강직에 대한 치료 효과가 높아서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무릎 통증 시 연골 주사의 투여는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아 재활치료, 만성통증 기본치료와 더불어 좋은 치료 옵션 중 하나입니다. 뼈주사로 불리는 무릎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과 통증의 급속한 호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을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있어 최근엔 연골주사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태반주사, DNA 주사 등을 고려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통증 치료에 대해 보실 때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계시는지, 마취 통증학과, 재활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실 포함 재활치료실이 있는지, 그리고 신경차단술, 보톡스, 연골 주사 등의 시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시술을 위한 초음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CRE, VRE 등의 감염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병상을 요하는 감염 보균자 또는 감염 환자들은 최소 3주 이상 격리를 요하기에 대학병원에 오래 입원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의 간병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을 갖춘 요양병원 입원도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격리를 요하는 감염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시 응급실 전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요양병원에 가능한 충분한 의료 처치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CRE나 VRE 감염량에 대한 치료약제의 유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RE, VRE 보균자가 감염자가 될 경우 필요한 치료약제는 사용 가능한 치료약제는 매우 한정적이며 감염 시 해당 약제 존재 여부는 환자의 사망률과 연관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CPE, VRSA 등 보균자는 가능하면 1인실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상 방침이 있기 때문에 CRE도 마찬가지이고요. 1인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격리병실은 1인실도 보험적인 되므로 비용적으로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1인실 1일 계실 경우 1인 간병, 개인 간병이 비용적 부담이 크기에 1인실을 쓰더라도 다인 간병이 가능한지는 미리 알아보신 게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격리 재활치료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격리실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추후 관절 구축, 근 감소, 보행 악화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전달 가능성이 있고 환경, 시설적 감염 관리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자 환자분께서 감염 격리병실 또는 감염치료를 보실 때 충분한 의료 처치가 되는 병원인지, 그리고 CRE나 VRE 감염자에 대한 치료약제, 리네졸리드라든가 아니면은 겐타마이신 등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치료제가 있는지, 그리고 1인 격리병실이 있는지, 그리고 격리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감염 전담 간호사가 있는지 등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가장 길었던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꿀팁이고요. 아마 이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가장 길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므로 의사, 간호사 포함 보건의료진이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은 담당 의사 판단에 따르나 실제 입원 가능한 질환들은 오랜 기간 돌봄과 치료를 동시에 요하는 질환과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시설별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에 의한 월 2회 진료 및 약 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 많아 치료받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나 간병비는 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원비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비용도 보험 적용 가능하여 비용적 부담이 낮은 대신 치료적 기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 질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증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또한 투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염 격리를 요한 경우 또한 당연히 요양병원이 당연히 적합하겠죠.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 조증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전문 제한 치료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그 외에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 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 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되어 전문 재활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요양원이 더 적합하게 생각됩니다. 관련 법, 재원, 종류, 입원 판정 기준, 인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들은 위에 있는 표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적 내용은 좀 의료적 기능과 요양병원은 의료적 기능과 돌봄이 동시에 되는 기관이라는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양시설은 의료적 기능보다는 매우 낮고 돌봄을 주로 하는 안정적인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적 기능을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의사들을 보시면은 평균 요양병원에서는 4.05명 그리고 등록 의사는 0.4명 정도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되고요. 실제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대비 요양원에서는 0.04명으로 한 100분의 1 정도, 25군에서 1분 정도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사는 병원에서는 평균 18분 정도, 그리고 시설에서는 0.28명, 한 4군데에서 1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에서는 22분 정도, 그리고 시설에서는 평균 147명 정도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사는 평균 요양병원에서는 7.6명, 그리고 시설에서는 0.36명, 요양사는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2분, 그리고 시설에서는 0.2분 정도 계신다. 실제로 아무래도 담당 의료 인력은 좀 차이가 크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감염 격리 병상이라든가 또 있어서 CRE, VRE 등의 환자를 받고 있고 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도 있어서 사실은 감염병 환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요양병원은 CRE, VRE 등 몇몇 감염병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열리게 된 거는 그래서 원래 기준상에서도 원래 감염 관련 기준 같은 게 좀 미흡했었고 관련 시설이나 인력 기준도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코로나 이제 대유행 때가 계기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요양병원에서 같이 보지 않게 되면은 중증의 고령의 환자분들, 돌봄 요한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 실질적으로 중증의 고령 환자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입원 환자를 코로나 환자를 실제 요양병원에서 받게 되었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요양병원과 협의하에 결국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을 받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점차 이제 확대되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감염 예방 관리로가 요양병원에 별도로 수가와 책정되어 가지고 많은 요양병원들이 이걸 받고 있고 감염 전담 인력도 따로 책정이 되어서 감염 전담 간호사 있는 경우가 꽤나 많으신데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요양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대해서는 법을 좀 변경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많은 예측에서 차기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응에서도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개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내부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아닌 외부에서 위탁해서 고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법상 간병인을 직접 관리, 교육, 감독하게 되면은 좀 추후에 고용노동법상 저촉이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양병원에서는 법적으로는 요양병에 대한 간병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간병 위탁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간병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염 관리, 안전 관리 같은 것을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기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의 경우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나 아니면은 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등을 같이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간병에 대한 이제 요양병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가 필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간병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은 모든 병원들이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만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을 원하는 사람이 입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병원, 저희 초암교 요양병원 통계를 보면은 평균 입원 연령이 78세이긴 하지만 65세 미만도 10% 미만이긴 하지만 계시긴 합니다. 그 대다수가 이제 뇌졸중 등으로 해서 편마비 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암 환자분으로 인해서 항암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요양병에 입원하신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노인이 아니신 경우도 입원하신 경우는 있고요. 하지만 노인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인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원하시는 분이 입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입원 기준은 더 많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65세 미만의 별다른 중증의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전체 입원 수가를 삭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해당 요양병원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증에 매우 경미한 환자분들은 입원이 못하시고 단지 요양을 원하시는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은 어렵고 대부분 고령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돌봄과 간병을 요하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입원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요양병원은 상급 병실이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4, 5인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일반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의원을 포함해서 정신병원도 모두 다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요양병원은 상급 병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4, 5인실에 대한 보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 요양병원이 6인실 또는 그 이상의 병실이 많은 주요 원인으로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의 건강이나 안정 상태를 위해서도 4인실 이내로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4인실 이내로 병실 사이즈를 줄이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 3인실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급성기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2, 3실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비급여로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도 급여가 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단기간 내에는 어렵고요. 다만 호스피스라든가 감염, CRVI 등 감염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인실, 2인실 포함 다인실이 건강보험 적용될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양병원은 두려워할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은 요양병에 들어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 여긴 경우가 많고, 이는 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국민들이 요양병원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한요양병협회에서 2020년 출간한 요양병원 백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평균 입원 기간은 6개월이고 저희 선합의 요양병원 경우는 평균 입원 기간은 4개월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입원 기간이지만 환자분의 치료 결과에 따라 입원 3, 4개월 만에 중등증 및 중증의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호전되어 댁으로 퇴원한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의 사회적 역할은 중증의 환자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입원시키거나 경증,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시키고 댁으로 복귀시켜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이나 육아 등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노인이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나은 노인 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담당 의료진이나 간병인들과 소통하게 되면 오해도 줄어들고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린담초이님이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시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긴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렸고 좀 중간중간 발음이 안 좋거나 좀 이해하시는데 어렵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저 비욘디와 상의하여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관련 내용도 저희가 따로 자료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입니다. 요양병원은 비싼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양병원은 비급여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고 일반적인 노인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그다지 비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요양병원이 거의 모든 종별을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의료비 수가이고요. 정액 수가를 통해서 매우 낮은 비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물론 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 보호자분이 부담하시는 비용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적으신 분들은 한 달에 2~30만 원, 많으신 분들은 재활치료비 포함해서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이제 간병비가 이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나 비급여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100% 보호자분, 환자분 부담이시고 이 비용이 상당히 이제 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병 인력이 적은 환자를 보실수록 당연히 한 병의 간병인분이 한 분을 볼수록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거고요. 4인실, 6인실, 8인실로 갈수록 점점 간병 비용이 점차 싸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간병 좀 더 많은 큰 병실이 조금 더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로 생각하는데요. 적정 수준의 4인실, 6인실 정도의 간병 인력이 좀 있는 게 환자분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 사실은 1인실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암으로 인해서 각종 암 재활 치료 받으시거나 아니면 도수 치료를 많이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비용 부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탐 많은 콧물 요양님이신데요. 보통 연령대는 어떤지 궁금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통상 저희 서울요양병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입원 연령 78세이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암이나 뇌졸중 아니면은 빠른 치매 내지는 척수 손상 등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이른 연령도 계신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90세, 100세 이상도 있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계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양병원 몇 세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나이 연령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입원하실 거면은 아까 말한 질환들로 해서 명백한
입원 사유가 있어야 하고 치료를 요한다라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65세 미만은 상당히 입원이 제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권희희 님이신데요. 엄마가 13년째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추후에 또 질문을 다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지연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간병인 문제, 최근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없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접 해당 요양병원에 가셔서 실제로 어떤 간병인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간병인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간병인이 좀 가능한 6인 이내, 가능하다고 하면 4인 이내를 보시는 거지 조금 더 적은 분은 당연히 간병 서비스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적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그 병원과 소통하고 또 병원을 자주 가시는 거가 또 간병 관련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당연히 관리를 하지만 또 보호자께서 직접적으로 자주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직접 찾아뵈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간병인 분께서도 조금 더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연락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빨리 요양병원에 상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문제를 근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적절하게 좀 충분하게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당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요양병원에 상의해서 좀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줘서 교육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권희님 아까 말씀 주셨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신데 지금 콧줄 삭간하고 계신데 콧줄 제거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요. 콧줄 삭간 시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콧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화 검사라는 걸 먼저 시행을 하고요.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화 검사에서 콧줄 제거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연화 치료를 받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삼킴 장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호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조금씩 먹여보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연화 사례가 덜 걸리는 음식들로 요구르트 같은 걸로 먼저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점차 조금씩 식사량을 소량부터 늘려가는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콧줄 제거하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식탐 많은 콧물 요양님인데요. 투석 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요양병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암 환자는 그냥 암 환자분들로서 말기 암 환자분들은 따로 상관이 없고요. 이런 분들 볼 수 있는 요양병원은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석을 되는 병원은 투석이 가능한지 요양병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되는 병원이 한 30% 미만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합암 치료, 암제할 치료 하시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 전체 요양병원의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병원들은 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었다님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을 볼 때 딱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늦게 들어왔네요. 다시 보기로 꼭 챙기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꼭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딱 하나라는 거는 참 어렵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시설이나 당연히 간병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간호사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또 당연히 거리도 이제 짧고 중요한 게 있겠지만 저보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1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만큼 이제 가까운지 시설적 환경적 요소가 좋은지 밥도 잘 나오는지 간병 인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는 사실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만 뽑는다면 저라면 그걸 뽑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박수정 님입니다.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나요? 호스피스와 요양병원 차이가 무엇인가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요양병원의 정식 호스피스로는 현재 정식 사업으로 인가되지 않고 시범 사업으로 한 6군데에서 하고 있긴 한데요. 그 6군데가 사실은 전체 1,300개 넘는 요양병원이 좀 극소수라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사실은 요양병원이 전체 사망 환자의 23%가 요양병원. 제가 알기로 작년 35만 명 중 약 8만 명가량이 요양병원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병에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거의 대다수가 호스피스가 아닌 일반 요양병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간호 인력과 의료 인력이 제공되고 있고 각종 환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각종 여러 가지 상담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 아까 말한 만약에 염증이나 치료들이 있다면 항생제 치료를 한다던가 승합제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각종 시술이 필요한 경우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 각종 처치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 영양제 꼭 필요하신 경우라든가 각종 환자분의 증상 개선시키기 위한 비급여와 동반돼야 할 때 이런 비급여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외부 진료,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가 같이 치료를 원하신 경우에 만약 항암 치료 같이 동반하신다 할 때는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이런 치료 같이 하시는데 따로 지장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요양병원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생애 말기 돌보한 것이 장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님이신데요. 요양병원의 환자 요양사 비율이 궁금합니다.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간병인은 아직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식 직업으로조차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정식 통계가 아직 정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물론 개인 간병사는 아직 법적으로 간병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주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요양병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단체 간병을 하시는 다인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병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통상 저희 서울병원에서 4대1 간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대1, 1대1 간병 환자가 제일 많고요. 전체 요양병을 따지자고 하면 6인실이 가장 많기 때문에 6대1 간병이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요양병원 간병인 시범 사업이 이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가지고 간병 관련된 법으로 규정하는 또는 여러 가지 규범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에 많이 발의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창님입니다. 요양병원비 할인 받을 수 있는 정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요양병원에서는 일부 공공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직 들어온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형 간병 시범 사업이 따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아마 2027년 정도면은 정식 사업으로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아마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이 보험 적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제일 중증 환자분들부터 먼저 시행을 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비 할인은 따로 받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전체 입원비가 총 비용이 늘어날 때는 일정 수준 넘어갈 때는 각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소득 수준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평균 1년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넘어가는 비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 나중에 내더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비급여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간병비는 여기서 제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이었다는 의미십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낼 때 보호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요양병원 보내실 때 만약에 상당히 많이 진행되셔서 사실은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측되시거나 아니면 댁으로 돌아가시 매우 어려운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 처치나 아니면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곳을 모시고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병원에다가 어머님, 아버님을 맡기고 여기서 자주 찾아뵈면서 환자분께서 안심을 드리고 그리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간 신뢰를 쌓고 환자분 상태를 자주 받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 중증 환자분들은 또 사망 가능성 언제든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증이나 중등증으로서 충분히 치료하게 되면 회복 가능하시고 댁으로나 또는 시설로나 전원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의료 처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위해서 이에 관련된 충분한 의료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고 또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이걸 계속 하루가 따르게 조급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담당 의료진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고령층의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중등증 이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일주, 2주 만에 회복되기는 어렵고요. 최소 2, 3개월, 최소 한 달 내지는 2, 3개월의 회복을 요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다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회복을 해서 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일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Nothing Without You 님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가 조치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희귀질환 같은 경우 어떤 질환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부분 희귀질환이 있으시면 요양병에 입원하셨다가 회복되게 되면은 댁으로 가신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희귀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댁으로 보내시는 경우는 제가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 된다고 하면은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